자주 그런 생각을 해왔다.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살이가 쉬워져야 하는데 왜 점점 부담이 커질까? 남들보다 제법 공부를 오래 하면서 나름의 안목과 주관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오히려 눈칫밥만 늘어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그래, 인생은 원래 치사하게 사는 거야. 책으로 읽고 글로 쓰던 이론들과 덕목들은 점점 치열한 현실에 묻히고 멀어져 갔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소크라테스의 삶을 훑어볼 기회가 있었다. 처음에는 그의 사상과 논리를 지식으로 대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파고들수록 고상한 생각과 치사한 인생살이 사이에서 힘겹게 균형을 잡던 한 인간의 힘겨움이 읽혔다. 너 자신을 알라며 엄하게 훈계하던 성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정치적 경랑의 시대를 위태롭게 살던 이의 외로운 모습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어른의 교양입니다. 천영준 지음,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예요. 프롤로그를 읽는데 가슴에 절절히 와닿더라고요. 아, 맞아.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던 것 같아. 나의 가치관과 현실 사이에서의 그 괴리감, 때때로 마주하는 상실과 절망감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각자의 물음 속에서 어떤 답들을 얻어가며 한 걸음씩 발걸음을 떼고 있는 걸까? 때마다 나를 지탱해 주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수없이 고개를 주걱거렸던 책입니다. 살다 보면 좋았던 순간도 있고 상처 가득한 날들도 많았으며 또 그렇게 지나고 나면 더욱 단단해진 것 같은 나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지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위한 생각의 기술, 어른의 교양. 이 책에서는요, 총 5부로 나뉘어서 역사 속 인물을 통한 삶의 성찰과 지혜, 그리고 내면의 힘을 다시금 이어받고 그 에너지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총 5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철학이에요. 어떻게 남과 다르게 깨달을 것인가. 2부는 예술. 어떻게 남과 다르게 볼 것인가. 3부 역사. 어떻게 남과 다르게 극복할 것인가. 4부 정치. 어떻게 남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5부 경제. 어떻게 남의 이익과 내 몫을 나눌 것인가. 각 부마다 6명의 과거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로 현재를 통찰하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가 흥미롭게 보았던 인물들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1부 철학이에요. 1부 철학에서는 저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기록을 좀 해봤어요. 생산적 의심을 훈련하라.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을 요즘 맥락으로 풀자면 너의 경험이 지극히 편파적이니 너도 진짜 너의 모습을 모른다 쯤이 될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아테네 사회에는 요즘 말로 정말 다양한 유형의 꼰대가 있었다. 정치에 참여한다고 무한한 자긍심을 갖는 꼰대. 민중의 인기를 한 몸에 안았다고 자부하는 꼰대. 얼굴이 잘생겼으니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꼰대 등 여러 종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력적인 꼰대는 그리스 지역을 돌며 말의 기술을 가르치던 소피스트들이었다. 소피스트의 사전적 의미는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말을 받아치는 기술에 굳이 전통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래야만 고액의 수업료를 제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답답한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았다. 젠체하는 지식인들, 이미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의심을 제기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너의 판단은 과연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반영한 것인가?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주입된 가치와 경험을 재탕 삼탕하는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집단 기억에 의존해 마구 떠들고 일이 벌어진 후의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나 남다른 사고를 할 줄 아는 지성인은 생산적 의심을 할 줄 안다.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책임의식 때문이다. 현실에 대해 의심하는 것 못지않게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삼파술이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산파의 도움을 받고 유도분만을 하는 것처럼 지혜와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도 적절히 유도되어야 한다. 누군가 A라는 주장을 하면 B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계속 되묻는 것이다. 이 작업은 매우 논리적인 만큼 상대의 입장에서는 꺼려지는 방식이다. 상대의 허점을 건드리는 질문과 역질문이 계속되면 대부분의 하수들은 견디지 못하고 분노를 발산한다. 하지만 삼파술은 정말 값진 과정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과 상대의 주장을 오랫동안 비교해 보면서 나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약점이 있음을 알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덕의 문제, 진정한 사랑, 사회 질서의 본질과 관련된 주제들을 모두 제자들과의 유도분만식 대화를 통해 풀었다. 오래된 경험을 참된 답이라고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끄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을 불온하고 탄압하는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집단이 만들어낸 대사와 멘트에 불과한 것을 답으로 여기는 사람은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인형일 뿐이다. 경험 운운하며 나를 따르라고 신명나게 떠드는 꼰대들에게 반대로 되물어보자. 너 자신을 아느냐고. 만일 그가 스스로의 주장을 한 번쯤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나마도 괜찮은 상대일 것이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의심을 발칙하다며 걷어차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그를 손절해야만 한다. 머지않아 그가 당신에게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꼰대가 될 수 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꼰대가 될 수 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조금 다시 정말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자, 두 번째 2부에서는요. 2부의 주제는 예술이에요. 예술에서는 저는 셰익스피어를 기록했습니다. 배우처럼 생각하고 말하라. 셰익스피어. 우리 모두 언젠가는 초라해진다. 주연과 조연, 선인과 악인이 서로 뒤바뀌는 것처럼 우리 모두 언젠가는 비주류가 되고 초라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지며 남을 도와주기보다는 비난하고 문제만 삼는 꼰대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 시점에 반드시 읽어봐야 할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이다. 작가가 집중적으로 비극을 집필하던 시기인 1601년에서 7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에 쓰여진 햄릿, 오셀로,
맥베스와 함께 4대 비극으로도 손꼽힌다. 권력을 거머쥐었지만 찰나의 분노와 감정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초라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다. 주인공 리어 왕에게는 세 딸이 있다. 첫째 딸 고너릴과 둘째 딸 리거는 매우 욕심에 가득 찬 공주들이다. 아버지의 왕국 영토를 지분으로 물려받기 위한 야망을 품고 있다. 하지만 셋째 딸 코델리아는 별다른 유산을 원하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깊어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 시집가지 않고 집안을 지키겠다는 폭탄 선언까지 한다. 중세 서구 왕가들은 아들, 딸을 대영주나 외국 왕과 결혼시켰다. 그들끼리 왕위 승계에 서로 개입하기 위한 암묵적 룰이 있었다. 리어 왕은 그 규범을 거스르는 코델리아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알아서 살라며 야멸차게 내친다. 그렇게 왕국의 유산은 간악한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반분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비극이 시작된다. 권자를 물려준 아버지는 딸들의 부양과 효도를 받으며 노후를 보내려고 했으나 배신당하고 만다. 첫째 딸과 둘째 딸 모두 자신의 성에서 아버지가 잠깐이라도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내쫓아버린다. 몇 명의 기사들과 함께 광야로 내몰린 리어 왕은 노숙자로 전락해버린 스스로를 책망하다 미쳐버린다. 한때의 권력자는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고 광분하며 외친다. 운 좋게 프랑스 왕과 사랑에 빠져 결혼한 코델리아가 원군을 이끌고 와서 아버지를 구출하지만 뒤이은 전투에서 결국 포로로 잡혀 죽는다. 삶은 영원하지 않다. 이처럼 한 사람과 그 주변의 삶이 철저히 뭉개져 버리는 비극. 찬란한 영광을 무색하게 하는 몰락은 모든 인간이 언젠가는 약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리어 왕은 강한 권력욕을 가졌던 왕이 아니었다. 오로지 딸들로부터 사랑을 계속 확인받고 싶었던 아버지에 불과했지만 그에게도 어김없이 좌절과 시련이 찾아오고 결국 무너졌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닐까? 당신은 지금 정말 행복한 배우라고 자신할 수 있냐고 말이다. 또 이런 질문도 할 법하다. 당신이 내일부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배우가 된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셰익스피어, 그는 삶의 굴곡이 있었던 배우이자 예술가였다. 아들 햄릿의 죽음은 햄릿의 모티브가 되었고 두 딸과 아내는 방치되다시피 했다. 평생의 업적이 집대성된 글로브 극장은 1613년 헨리 8세를 공연하다가 갑자기 붙은 불로 전소되어 버렸다. 극장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셰익스피어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겨우 문법학교만 졸업하고도 국왕과 귀족들로부터 위대한 시인이자 예술가로 인정받던 인생의 무대에 또 한 번의 반전이 찾아온 순간이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외롭게 세상을 등지거나 번민으로 일관하지 않고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 인생은 멋진 주연으로 살아가다가도 초라한 단역으로 전락하는 순간이 오는 법이니까. 셰익스피어의 삶도, 셰익스피어가 그린 그 책들 속에서의 그 등장인물들의 삶도, 또 우리의 삶도 그래요. 이렇게 높고 낮음에 영광과 좌절에 그런 높낮이가 있는 그런 패턴이 과연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3부는 역사예요. 저는 이 역사에서
제가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좀 즐겨 읽었던 사기를 기록하신 분, 사마천이에요. 사마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만의 흔적을 남겨라. 사마천. 이 역사 부분에서 이 사마천을 저는 택한 이유가 나만의 흔적을 남겨라. 기록에 대해서 나온 게 정말 이렇게 많이 고개를 이렇게 주걱거렸던 부분이 있어서예요. 소개해 드릴게요. 역사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기억에 대한 기록이 모이면 역사가 된다. 과거 SNS 역할을 했던 싸이월드나 요즘의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남긴 개인적 흔적들은 나의 역사다. 수년 뒤 들여다보면 손발이 오그라들지 모르지만 모두 당시의 나를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기록들이다. 흔적을 기록하는 집안에 태어난 사마천. 사마천의 인생이 좀 짧게 실린 부분은 소개해 드릴게요. 사마천이 36살 되던 해 그의 아버지 사마담은 큰 충격을 받고 화병으로 사망했다. 그 이유인즉 당시 황제인 무제로부터 완전히 무시를 당했기 때문이다. 권력자의 행보를 매 순간 적는 것이 역사가의 일이었지만 사마담은 무제의 천재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늘과 땅의 지배자로서 고하는 제레는 권력자들의 정통성을 내보이기 위해 고대 왕조부터 내려오는 행사였다. 역사가가 그 이벤트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존재가 무가치하게 여겨짐을 뜻했다. 사마담은 숨을 거두면서 아들에게 태사령이 되어 자신의 유업을 완수해 줄 것을 부탁했다. 당시 사마담은 사기를 집필하고 있었다. 이후 사마천은 나라의 역사 편찬을 주관하는 태사령이 되어 긴 집필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47살이 되던 무렵 어마어마한 비극이 닥쳤다.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궁형은 생식기에 가하는 형벌로 남성의 경우 거세를 뜻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한 나라 군사를 이끌고 이민족인 흉노를 치러 갔다가 오히려 항복한 이릉이라는 장수가 있었다. 대부분의 관료들은 이릉이 배신자라고 여기고 가족을 전부 연자해서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마천은 다른 의견을 냈다. 이릉이 오히려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투항했을 것이라는 변호였다. 그러나 사마천의 변호는 대장군 이광리를 지목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만다. 이광리는 무제의 처남이었다. 무제는 쓴소리를 하는 역사가의 존재를 참지 않았다. 즉시 옥에 가두고 대역죄로 다스리려 했다. 거기에 더해 권력자는 역사가의 목숨을 두고 흥정을 했다. 반역자로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거기 상응하는 책임을 지든지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살아남아서 역사를 남겨야 한다는 의지뿐이었다. 형벌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몹시 잔인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간수들은 날카로운 칼로 남자의 국부를 가격해 형벌을 집행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었다. 하루에도 9번이나 장이 뒤틀리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고 한다. 이런 수치와 모멸을 겪게 된 사마천은 왜 살아남았는가? 왜 살아남았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써야 하기 때문이다. 왜 살아남았는가? 써야 하기 때문이다. 몸에 난 상처보다 더 아픈 것은 주변의 멸시였다. 가문을 대표해 관직에 오른 자가 죽게 되었으면 곱게 죽을 것이지. 굳이 거세까지 해가며 살아남아서 구차하다는 것이었다.
옥에서 나온 후에는 고위직이라지만 황관으로 살아야 했다. 하지만 사마천은 대역죄를 뒤집어쓰고 사형을 선고받은 친구 임소경에게 편지를 보내며 강한 자기 웅변을 했다. 써야 했기 때문에 살아남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는 사마천이 사기에 서문에 쓴 문구에도 드러나 있다. 자신이 인생 선배로 삼았던 성현들도 울분과 격정을 토로해야 할 시기에 명작을 남겼다는 것이다. 사람은 보통 성공 가도에 놓여 있을 때는 과거를 돌이켜보고 미래를 전망할 의지를 갖지 못한다. 하루하루가 즐겁고 현재가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면 깊은 고민과 함께 반성을 하게 된다. 한서, 사마천 전에는 사마천이 친구 임소경에게 보낸 편지인 보임 서경서가 실려 있다. 있는 그대로 적기에 강하다. 중국의 어느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 사마천은 누구나 기억하지만 한 무죄를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이다. 역사를 쓰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이겨낸 자들이다. 우선 자신의 취향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현세의 권력자와 어색해지는 것도 감내해야 한다. 편안하고 쉬운 삶과 결별할 준비도 해야 한다. 사마천은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내면의 목소리를 전했다고 한다. 내가 여기서 더 살아서 무엇하겠나. 사마천은 솔직한 기록으로 인간의 의식과 사고를 지배하는 정신의 고속도로를 낸 장본인이다. 우리 모두 저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해 객관적이고 건조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고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일기를 쓰는 사람은 줄고 있을지 몰라도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 자신의 삶을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기록한다는 의미의 라이프 로깅이라는 단어도 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상에서 연극성으로 보여주는 삶의 장면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직하고 탄탄한 평가로 무장된 기록이 필요하다. 물론 그 중에는 남에게 보여줘도 될 만큼 잘 정리되고 그 자체로 훌륭한 삶도 있을 것이다. 포장과 연기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기록이 절실한 시대다. 나와 세상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적어가는 진짜 역사가가 계속 나왔으면 한다. 너무 좋은 말이죠. 진짜 역사가. 뭐 다른 이들의 삶을 기록하거나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또 그 안에 있는다. 나에 대한 내 삶의 진짜 역사가. 맞아요. 정말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정치편이에요. 4부 정치. 이 정치편에서도 여러 역사가가 여러 이게 그 위인들이 이렇게 실려 있지만 저는 이 중에서 마키아벨리 여우와 같이 생각하라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엘리트들 중에는 의외로 의사결정이 무르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많다. 서로 복잡 다양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에 인간관계에 신경을 쓰느라 해야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펼치지도 못하는 것이다. 엘리트의 이중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례가 정치인들이다. 그들은 낮에는 여야로 나뉘어 싸우지만 밤에는 한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인다고 비판을 받는다. 또 엘리트들 대부분은 몹시 관성적이다. 틀을 깨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습관처럼 반복하는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안주한다. 그들은 자신이 정말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렸는지의 여부보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주변의 평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마음 아픈 대목이에요.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자, 이제 본문에 한번 볼까요? 머리와 심장의 군주로서의 역량을 갖춘 자. 여기에는 비루트, 역량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비정한 정치판에서는 패자가 떠드는 도덕 따위 설 자리가 없다. 강자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때만 도덕은 힘있는 기준이 된다. 이 원리를 가장 잘 실천한 인물이 보르자라는 장군이었다. 보르자는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아들로 태어나 바티칸을 지키는 군대를 조직하에 이탈리아 평정에 나선 사람이었다. 보르자는 세력을 키우기 위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경의를 표하는가 하면 옛 도시국가의 주인들을 모략으로 죽게 만들거나 암살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았다. 민중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 아니라면 어떤 침략이나 공격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대담한 태도도 갖고 있었다. 마키아벨리는 이 자신만만하고 선악을 뛰어넘는 인물이 모든 리더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적어도 보르자는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식을 부리거나 거짓된 인상을 자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우유부단한 군주들보다는 훨씬 덜 유해한 존재로 취급되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 여우의 강교함과 사자의 심장을 갖추고서 말이다. 베버는 정치인은 악마적인 힘과 손잡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정치인이나 리더 본인이 악마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마키아벨리도 남의 허점을 노리고 심리를 조종하는 기술만 가르치지 않았다. 운명을 슬기롭고 능동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역량, 라틴어로 비루트를 강조한 것이다. 운명으로부터 짓눌리거나 휘둘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맞서 나가려는 의지, 행위를 뜻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세습 군주와 같은 사람들은 대체로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헤아리는 데에 몹시 미숙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환경을 안고 살아왔기에 남의 불행에 공감할 계기가 별로 없었다. 그들이 무심코 던진 말, 습관처럼 저질렀던 행동이 누군가의 원망이 되고 한 국가를 전복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 경우도 많았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귀족 또는 왕족의 계급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두고두고 참고할 만한 교훈 내지는 반면교사가 풍성해야 했다. 비루트는 우리식으로 재해석하면 능력과 덕이 합쳐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여우와 같은 처세를 하면서 얄밉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적절한 덕성과 관용을 더해야 한다. 인생은 얕게만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부분에서는 손해를 보고 어떤 부분에서는 남과 과감하게 빵 한 덩이를 나눌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마키아벨리가 주문한 교활한 감각은 간사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박덕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 사상가는 군주론이 아닌 로마사 농고에서는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로마 공화정의 봉사자들을 예찬하기도 했다. 여우 같은 판단력은 경쟁 사회에서 매우 절실하다. 하지만 적절히 따뜻한 가슴과 인간적인 품행이 결합될 때에만 개인의 경쟁력으로 환원될 수 있다. 앞으로 힘 있는 자, 그리고 힘을 얻으려는 자들이 마키아벨리를 제대로 읽기를 빈다. 네, 정치편이었고요. 마지막 5부에서는요. 어떻게 남의 이익과 내 몫을 나눌 것인가.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 되지 않는 경쟁의 기술, 경제입니다. 이 경제 안에서 저는 스미스를 기록했어요. 스미스,
덕없는 부자가 되지 말라. 부자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 기회로 만들 줄 안다. 그렇게 독심술을 발휘한 후 지혜롭게 행동하느냐 안일하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청부와 졸부로 나뉠 뿐이다. 누가 더 오래 가는지는 굳이 여기저기 묻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 국부론을 쓴 스미스. 스미스가 국부론에 남긴 문장은 오늘날에도 유명하다.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이라는 말이다. 이익과 이기심은 다르다. 스미스 본인은 한국인들의 오독을 정말 억울해할지도 모른다. 국부론에서 말한 것은 자기 이익이지 이기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래 스미스는 경제인도 아니었고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학위를 받은 연구자는 더더욱 아니었다. 인간이 왜 부를 추구하고 그를 통해 사회가 성장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진 철학자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자기 이익과 이기심은 어떻게 다른가? 한 경제학자에 따르면 기부나 사회봉사, 남을 향한 배려와 같은 이타적 행동은 충분히 당사자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 일을 통해 스스로는 행복감을 얻고 사람들로부터는 평판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의식 속에서 에너지를 얻어 더욱 다양한 기회와 성장을 추구하는 것 또한 이타적 행위로 인한 자기 이익이다. 반면에 이기심은 모든 행위를 칼같이 이익과 비용으로만 따지는 심리다. 장기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은 이기심의 발로가 아니라 이타성 인식의 전략적 측면에 가깝다. 이기심과 자기 이익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시금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스미스가 말한 자기 이익은 부자가 덕 있고 개념 있게 행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단기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사회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끔 하기 위한 자유를 허용하라는 것이지 이성의 고삐를 놓고 무한대로 질주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입장이 아니었다. 부자, 즉 자본가가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분업 기반으로 관리하게 되면 그들을 자칫 부품 또는 도구처럼 여길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 장인들에게는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신의 사명과 결부짓는 직업의식이 있었다. 물건값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얻는 편익뿐만 아니라 장인이 생산을 위해 기울인 열정에 대한 대가라는 개념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분업체제 하에서는 대규모 생산에 의해 제품 원가가 하락하면서 장인 정신에 대해 지불하는 값이 자연스럽게 깎이게 된다. 그러면서 인간의 노동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신경 쓰는 노동 소외가 일어날 수 있다. 스미스는 성과급 제도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보상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일의 성과에 대해 추가 수당을 주는 것은 노동자의 동기를 진작시키는 데에 매우 좋은 정책일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돈을 더 벌려고 많은 시간을 들여 일을 하다가 건강이 상할 수도 있고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다. 기업가는 때때로 노동자들을 과감하게 쉬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더 나은 부를 추구할 수 있다. 오늘날 근로시간 단축이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같은 것들을 고민하는 진보 진영의 경제 정책과도 꽤 접점이 있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국부론과 도덕 감정론에 실려 있다. 스미스가 마냥 부자들을 편드는 사상가 그들의 욕망 추구를 무한대로 허용하는 방관자라고 봐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든 사회가 기억해야 할 공정함의 가치. 요즘 서점가에는 부와 관련된 책이 유독 많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믿을 것은 자산 하나밖에 없다는 자각이 생긴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자유의지로 부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공정성과 덕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자신이 부를 창출하기 위해 이용하고 도움을 받은 공동체의 자원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부를 결과 위주로 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부를 창출하는 과정 중 개개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 사람의 말, 글, 품행 등이 돈을 버는 데에 미치는 영향도 실증적으로 따져보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비경제적인 변수로 취급했던 것들이다. 부를 이미 창출한 사람은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정성에 더 많이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저 이렇게 어른의 교양 이 책을 이제 받아들고 이렇게 읽으면서 아, 정말 귀하다. 귀한 내용이 정말 가득 들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어제는 같이 이제 지인분들과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렇게 뭐 누군가가 사업에 실패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뭐 이야기나 뭐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 눈물도 짓게 된 이야기.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전 이 책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맞아. 그런 힘듦의 기로에 있을 때, 정말 책이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그래서 책의 내용을 간략히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이렇게 제목을 막 서로 핸드폰에다가 기록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진지한 대화 속, 그런 대화 속에서도 이렇게 더 생각이 나는 그런 책이에요.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위한 생각의 기술. 네. 그래서 저는 이후에도 계속 좀 더 깊이 또 이렇게 계속 접하게 될 것 같아요.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였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